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해외 축구 23경기 말리 vs 세네갈.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16강에서 소모한 에너지와 후반 체력 관리에서 갈리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말리는 튀니지전에서 연장 120분 승부차기까지 치르며 중원과 수비 라인의 에너지를 상당히 소진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블록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마를 축으로 한 더블 볼란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중앙을 막아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윙과 풀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세네갈은 수단전에서 90분 내에 승부를 정리하면서 중원과 측면 자원들의 활동량을 상대적으로 아껴둔 상태다. 그래서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측면 오버로드와 마네의 컷백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말리의 체력 저하 구간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디오 마네가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가 타이밍을 보며 컷백을 시도하면 말리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된다. 그 타이밍에 파페 게에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잭슨까지 더해져 세네갈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 패턴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반 체력 차이가 벌어질수록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말리는 이런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력까지 떨어지면 한번 걷어낸 볼이 다시 세네갈 발밑으로 돌아가면서 수비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전방으로의 역습 전개에서도 시나요코와 둠비아가 스프린트를 반복하기에는 직전 경기의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말리가 이 경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플랜은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세트피스나 한두 번의 역습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네갈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 안정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세네갈의 체력 우위와 측면 오버로드 그리고 박스 안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점수로 연결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말리의 간격 관리와 압박 템포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세네갈이 경기 흐름을 사실상 장악하는 구간이 길어질 여지가 크다. 이 흐름이라면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난타전보다는 세네갈이 경기 주도권을 쥔 채 실리 있게 마무리하는 양상의 저득점 승부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다. 일말리는 직전 경기에서 쌓인 피로도가 수비 조직력과 간격 관리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반면 세네갈은 체력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후반의 측면, 오버로드와 컷백 패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박스 안수적 우위를 만들며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 흐름이라면 난타전보다는 세네갈이 경기 전체 템포를 조절하면서 저득점 스코어로 실리 있는 승리를 챙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말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요르단 vs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표만 놓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첫 경기 결과가 만든 분위기와 개최국이라는 환경 차이가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읽어야 한다. 요르단은 베트남전 0대2 패배로 이미 한번 크게 흔들렸고 어린 연령대 선수들이라 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전술적인 약속보다 심리적인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흐름이다. 그래서 실점 직후 라인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경기에서는 발이 먼저 뒤로 물러나거나 반대로 조급하게 전진하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하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베트남전 패배 후 자신감이 떨어진 요르 빌드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사우디는 라디프를 축으로 세운 롱볼 크로스 패턴과 LI 감디의 이선 침투를 조합해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두드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더해지면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만 정확히 맞아도 경기 흐름이 사우디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요르단 입장에서는 파쿠리의 개인 돌파와 역습 한두 번으로 반전을 노려야 하는데 팀 전체 템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버티면서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결국 경기 전반부에는 요르단이 실점을 의식해 라인을 낮게 가져가고 사우디가 점점 더 박스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합에서 사우디가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가며 추가골을 노리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분위기 동기부여 세트피스 설계까지 모두 사우디 쪽에 유리한 요소가 더 많이 쌓여있다. 이로르단은 첫 경기에서 이미 크게 흔들렸고 어린 선수들이 침체된 팀 분위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최국의 이전과 세트피스 설계, 전방 타깃의 존재감까지 모두 더해져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의 에너지와 세트피스를 앞세운 사우디가 흐름을 접수하고 요르단의 템포와 멘탈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파고들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 쪽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요르단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카메룬 vs 모로코. 이 경기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세우는 3-5-2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추구하는 4-3-3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림이다. 카메룬은 초반에는 코파네와 나마소의 투톱을 활용해 롱볼과 세컨볼 경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겠지만 중원 전개 패턴이 단순해 압박을 한두 번 제대로 허용하는 순간부터 라인이 빠르게 자기 진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3백 앞 미드필더들이 측면 커버에 끌려나가면 하프 스페이스와 팍스 앞 공간이 동시에 벌어지고 이 구간에서 중거리 슈팅과 컷백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도 함께 노출된다. 반면 모로코는 브라임 디아즈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사이바리의 전진 러닝, 네시리의 박스 안 움직임이 삼각형을 이루며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어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라인 미드필더들이 한두 줄 더 앞으로 전진해 박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먼저 점유하고 슈팅으로 연결하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임 디아즈가 측면에서 수비를 제친 뒤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카메룬 수비는 공과 사람을 동시에 체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이땐 네시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인스텝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균형을 깨뜨리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카메룬 입장에서는 이를 막으려면 중원 라인의 간격 유지와 커버 슬라이드가 매우 정확해야 하지만 3백과 윙백의 왕복 부담을 고려하면 90분 내내 같은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 모로코는 개최국 이전과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박스 근처로 인원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팀이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룬은 수비에 눌려 역습 한두 번에 의존하게 되고 모로코는 위험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박스 앞에서 슈팅 볼륨을 점점 늘려가는 전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 특성상 카메룬이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공격 완성도를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결국 박스 주변 숫자 싸움과 세컨볼 경쟁, 그리고 개최국이라는 심리적 우위까지 더해지면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모로코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1카메룬은 3백과 투톱을 앞세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빌드업 완성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점점 박스 앞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모로코는 브라임 디아즈와 사이바리, 네시리로 이어지는 전방과 세컨라인의 전진 패턴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며 개최국 특유의 에너지까지 더해져 결정적인 한두 번의 장면을 자신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이 경기는 모로코가 흐름을 잡고 실점 관리에 신경 쓰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에 가까운 만큼 모로코 우위의 저득점 경기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메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NEC 네이메온 vs FC 위트레흐트.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 아니라 공격 생산성과 수비 안정감의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스코어 차이로 이어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매치업이다. 네이메온은 올 시즌 리그 상위권 팀들보다도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공격 전개 속도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오가가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고 체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아 전방으로 찔러 넣는 순간마다 위트레흐트 포백은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프로퍼는 이 선에서 타이밍을 보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세컨볼과 컷백 지점의 자주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박스 앞에서 연속적인 슈팅 장면이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위트레흐트는 옌센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을 돌리며 리듬을 찾으려 하겠지만 한 줄만 잘못 통과되면 곧바로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리면서 체리와 프로퍼에게 프리하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미겔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역습 기회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간격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격에 나갔다가도 곧바로 수비 전환에서 뒤를 노출당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트레흐트 포백은 박스 안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한 번의 위험 지역을 정리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황까지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를 키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네이메온 입장에서는 이런 수비 구조를 상대로 90분 내내 체리와 프로퍼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턴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고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점수가 열리는 시점 이후 흐름도 네이메온 쪽에 유리하다. 앞서 나서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크게 내리지 않고 오가와와 교체 자원들을 활용해 측면 스프린트를 유지한다면 위트레흐트 수비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며 집중력을 잃기 쉬운 그림이 예상된다. 반대로 위트레흐트는 뒤지는 스코어에서 라인을 올리며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포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네이메온의 역습 한 방에 추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교체 전력에서도 네이메온이 보다 공격적인 카드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위트레흐트는 수비 안정감을 높일 뚜렷한 교체 옵션이 부족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업은 높은 득점 생산력 두터운 교체 공격 자원을 가진 팀이 수비 간격 유지에 고전하는 포백을 상대로 90분 내내 흔들어대는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전술 구조와 시즌 득점 흐름,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네이메온이 승부의 주도권을 쥐고 스코어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네이메온은 올 시즌 숫자로 증명되는 득점력과 체리를 축으로 한 공격 설계, 그리고 오가와 프로퍼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상대 박스를 90분 내내 두드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포백 수비 간격과 전환 수비에서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강한 공격 라인을 만났을 때 경기를 끝까지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공격 템포와 결정력, 교체 전략까지 우위를 점한 네이메언이 자신들의 득점 패턴을 끌고 가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이메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프랑크푸르트 v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인 이미지의 팀과 중위권의 팀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올라온 팀과 답답한 마무리 문제를 겪는 팀의 충돌이라는 쪽에 더 가깝다. 많은 팬들이 도르트문트의 상위권 순위를 떠올리면 먼저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떠올리지만 시즌 내내 경기당 실점을 억제해온 수비 조직력이 순위를 지탱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더라도 마지막 박스 앞에서 도르트문트의 촘촘한 블록을 어떻게 흔들어낼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된다. 버카르트와 바오야, 도안 리치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라인 간 간격을 잘 유지하는 짠물 수비를 상대로는 공격 템포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곧바로 벽에 막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수비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아데에미와 기라시의 강점이 더 크게 살아나는 구조다.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순간 아데에미의 속도와 조브 벨링엄의 전진 패스가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꽂힐 여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무리하게 앞방 라인을 전진시키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도르트문트의 세트피스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90분 내내 버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타기 패턴, 두 번째 줄에서의 세컨볼 슈팅, 뒤에서 올라오는 수비수들의 헤더까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 한두 번의 상황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팀이다.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보여준 공격의 답답함과 도르트문트의 실점, 억제력과 전환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 득점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난타전보다는 도르트문트가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경기 양상이 더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세트피스나 장거리 슈팅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 수와 질에서 균형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 매치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답답함과 도르트문트의 짠물 수비, 그리고 아데에미를 중심으로 한 전환 속도의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경기다. 1. 프랑크푸르트는 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박스 앞에서의 마무리와 세밀한 패스 선택이 막히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도르트문트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조직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실점을 억제하면서 아데에미와 기라시를 축으로 한 전환 상황과 세트피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 그리고 두 팀의 공격 완성도와 수비 안정감을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승리 쪽으로 결과가 수렴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크푸르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렉선 vs 노팅엄 포레스트. 이 경기는 단순히 팀 이름값이나 리그 레벨이 아니라 포메이션 구조와 측면 숫자 싸움만 봐도 어느 쪽으로 답이 기울어져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렉섬은 3-1-4-1을 통해 중앙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양쪽 윙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특히 무어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 외의 오픈플레이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지 못하면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이 단발성 크로스로 끊어지고 곧바로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노팅엄의 측면 공세에 노출될 공산이 크다. 반면 노팅엄은 4-2-3-1을 바탕으로 양쪽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전진시키며 허드슨 오도이가 넓게 벌리고 풀백이 안쪽 또는 바깥쪽을 파고드는 2대1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팀이다. 여기에 깁스 화이트가 라인 사이에서 측면으로 슬며시 흘러나와 연계에 가담하면 렉섬의 윙백과 측면 센터백은 동시에 두세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며 수비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진다. 렉섬이 라인을 내려버티면 이고르 제수스가 박스 안에서 크로스와 낮은 패스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늘어나고 라인을 올리면 허드슨 오도이와 이선 자원들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결국 측면 숫자 싸움과 교체 카드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노팅엄이 경기 후반까지 꾸준히 압박을 이어간다면 렉섬이 수비 블록을 90분 동안 버텨내기엔 부담이 큰 구도다. 1위 경기는 컵대회 특유의 변수보다 양 팀이 들고 나오는 전술 구조와 측면 숫자 싸움의 결과가 그대로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렉섬은 무어를 향한 타깃 플레이와 세트피스를 통해 한방을 노릴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수비 블록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반면 노팅엄은 풀백과 윙포워드, 깁스 화이트의 조합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교체 카드까지 활용해 후반에도 같은 강도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종합하면 측면에서의 전술 상승과 스쿼드 뎁스까지 모두 노팅엄 쪽으로 기운 경기인 만큼 최종 결과 역시 렉섬패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렉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헤타페 CF vs 레알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조직력 대 조직력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은 구조가 유지된 팀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틀이 깨진 팀이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헤타페는 파이브백을 앞세운 수비 블록과 투박하지만 효율적인 롱볼, 세컨볼 싸움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데 능한 팀이다.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아란바리가 그 뒤에서 라인 간격을 정리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일정 구간에서 차단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걸러낸 뒤에는 세트피스와 롱스로인, 세컨볼 상황에서 꾸준히 슈팅 기회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 헤타페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26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와 중원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팀 조직력이 박살난 상태에 가깝다. 포백 앞을 보호해야 할 수비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고 그 틈에서 상대의 미드필더와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전진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팀 분위기 또한 추락한 순위와 함께 크게 가라앉아 있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표정과 움직임에서 자신감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 역시도 소시에다드가 갑자기 탄탄한 조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에 노출되던 불안 요소가 다시 고개를 들 공산이 크다. 헤타페 입장에서는 홈에서 파이브백을 바탕으로 먼저 실점을 막아놓고 소시에다드의 실수와 느슨한 압박 타이밍을 노려 역습과 세트피스로 찬스를 만드는 플랜이 유효하다. 특히 소시에다드의 포백과 수미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아란바리가 세컨볼을 회수해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교체 카드에서도 헤타페는 측면과 전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교체 자원 퀄리티와 팀 내 경쟁 구도마저 흔들리며 후반에 변화를 주더라도 경기력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헤타페 쪽이 경기 운영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소시에다드는 실점 이후 회복이 더디며 추가 실점 위험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와 최근 흐름, 그리고 조직력 상태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헤타페가 홈에서 보다 안정적인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승부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이레타페는 화려하진 않지만 파이브백과 중원 싸움에서의 밀도로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타입이라 오늘 같은 매치업에서 강점을 드러내기 좋다. 소시에다드는 실점 숫자와 순위 하락에서 드러나듯 조직력이 무너진 상태이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당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내기에는 기반이 부족해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헤타페가 홈에서 상대의 흔들린 팀 밸런스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멜버른 픽토리 FC vs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가 아니라 조직력이 정돈된 홈팀과 수비 구조가 붕괴된 원정팀 사이의 격차를 먼저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멜버른 픽토리는 4-2-3-1 더블 볼란치 구조 속에서 라인 간격을 안정시키고 그 위에 젤라치치를 중심으로 한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베르고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붙잡고 서 있는 동안 젤라치치는 박스 앞과 측면 사이 공간에 자리 잡고 전진 패스를 받아 슈팅과 패스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웨스턴 시드니 수비진이 박스 안 숫자를 맞춰 세워도 박스 앞 대각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 비는 공간을 멜버른 빅토리가 지속적으로 두드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웨스턴 시드니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점이 발생하는 순간 멘탈이 빠르게 흔들리며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과 측면 모두 수비 조직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해 컷백 상황과 세컨볼 처리에서 상대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수비 구조를 상대로 멜버른 빅토리는 전방 압박으로 공을 탈취한 뒤 젤라치치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젤리우의 폭넓은 움직임을 활용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웨스턴 시드니가 최하위권이라는 현실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실점을 두려워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는 선택을 할 경우 오히려 멜버른 빅토리에게 편한 그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우가르코비치가 중원에서 버텨준다고 해도 좌우 풀백의 폭기 타이밍과 센터백의 커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빅토리의 이선 침투와 박스 안 컷백 상황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멜버른 빅토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홈팀의 공격 템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시드니가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두 번 정도는 위협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멘탈까지 감안하면 주도권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멜버른 빅토리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우위를 점하며 홈팬들 앞에서 결과까지 가져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멜버른 빅토리는 더블 볼란치와 이선의 조합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면서 홈에서 경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토대를 갖춘 상태다. 반면 웨스턴 시드니는 수비 조직과 멘탈 모두가 불안정해 한번 실점하는 순간 라인 유지와 커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구조적으로 준비가 잘 된 멜버른 빅토리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안 결정력을 앞세워 흐름을 장악하고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빅토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메가서 FC vs 시드니 FC. 이 경기는 단순히 포메이션이 같은 4-4-2의 대결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과 라인 속도에서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메가서 FC는 카세레스와 이코노미디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키며 점유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란다조가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며 공격 숫자를 늘리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즌 14 실점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포백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를 제어하는 장면에서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을 지키는 센터백들이 발이 빠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스루 패스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반면에 시드니 FC는 7실점만을 허용한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라인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도 미드필더 라인의 커버와 압박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팀이다. 오콘 마이너스 앵스틀러가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조율해주면 롤리가 측면과 중앙 사이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메가서 FC 센터백들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메가서 FC 입장에서는 롤리의 스피드를 의식해 라인을 내리면 세컨라인에서의 중거리 슈팅과 크로스 대응에서 다시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놓으면 롤리와 캄프차노 보니아의 연계와 침투에 의해 뒷공간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시드니 FC는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방 압박보다는 전환 타이밍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로 메가서 FC의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고 이후 탈취 순간에 곧바로 롤리의 뒷공간 침투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메가서 FC가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라인을 전진시키며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시드니 FC 입장에서는 오히려 뒷공간이 더 많이 열리는 상황을 활용해 역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메가서 FC 수비진은 롤리의 스피드를 막기 위해 파울성 대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세트피스나 세컨 상황에서 추가 실점 위험까지 동반될 여지가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라인 기동력의 차이, 그리고 발빠른 공격 자원을 활용한 전환 속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시드니 FC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메가서 FC가 어느 정도 공격 찬스를 만들 수는 있더라도 수비 리스크를 안고 가는 동안 시드니 FC의 날카로운 한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일메가서 FC는 공격 자원들의 개별적인 장점으로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포백 수비 라인의 느린 기동력과 조직력 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반면에 시드니 FC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더불어 롤리, 캄프차노 보니아, 오콘 마이너스 앵스틀러로 이어지는 전환 라인이 갖춰져 있어 경기 내내 메가서 FC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매치는 메가서 FC의 느린 수비 라인 뒤 공간을 시드니 FC의 발빠른 공격 라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며 승부의 방향은 시드니 FC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메가서 FC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퍼스 글로리 FC vs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 매치는 퍼스 글로리의 인버티드 윙 공격 루트가 센트럴 코스트의 포백 구조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쿠차스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사이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 수비 입장에서는 풀백이 따라갈지 센터백이 끊어줄지 판단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타가트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고 쿠차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두 선수가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가 만들어지면 포백의 마킹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오닐은 이 움직임들을 전제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좌우로 전개축을 바꾸면서 센트럴 코스트의 미드필더 라인을 넓게 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센트럴 코스트 입장에서는 포백 앞에서 볼을 끊어내도 곧바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12차 패스에서 실수가 나오기 쉬운 패턴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센트럴 코스트는 TPGO를 축으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연결해 역습을 노리지만 전개 과정이 길어지면 2선과 1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는 장면이 나온다. 브란트만과 메카문트가 뒷공간을 향해 침투를 가져가는 움직임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단편적인 롱볼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홈팀 퍼스 글로리가 볼을 소유하고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인버티드 윙과 타가트의 연계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슈팅 볼륨을 쌓는 그림에 가깝다. 또한 교체 카드에서도 퍼스 글로리 쪽의 측면과 이선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옵션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유지하기 유리한 상황이다. 센트럴 코스트는 라인 전체가 한 번에 밀고 올라오는 장면에서 간격 관리가 무너지면 카운터를 허용한 뒤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 역시 전구 활동량이 좋은 자원들이 많아 한두 번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세컨볼 경합과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인버티드 윙을 막기 위한 포백의 커버 범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교체 카드의 깊이, 그리고 타가트를 축으로 한 마무리 패턴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퍼스 글로리 쪽으로 조금 더 기운 상태다. 1퍼스 글로리는 쿠차스키의 인버티드 침투와 타가트의 박스 안 마무리 패턴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상대 포백을 시험하는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전환 상황에서의 간격 관리와 포백 뒷공간 커버에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인버티드 윙과 중앙 스트라이커 조합을 상대로는 리스크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교체 자원의 깊이, 그리고 마무리의 확실한 옵션을 모두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홈팀 퍼스 글로리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퍼스 글로리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아랍에미리트 vs 일본.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한쪽은 흔들리는 빌드업과 낮은 패스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갖춘 흐름으로 봐야 한다. UAE는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 관리가 매끄럽지 못해 첫 패스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전개 루트가 차단되고 롱볼로 밀려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풀백이 전진했을 때 후방에서 패스 미스가 나면 측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면서 수비 블록이 순식간에 찢어질 위험이 크다. 반면 일본은 윙과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이 동시에 압박에 참여하면서 상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여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이때 하루타 쿠메가 상황 판단과 인터셉트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면 UAE의 빌드업은 한 번에 끊기고 일본의 짧은 역습이 곧바로 박스 근처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반에는 UAE가 홈 분위기에 기대볼을 조금 더 가지고 가려 하겠지만 패스 미스와 압박 회피 실패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멘탈과 조직력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일본이 점점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되찾고 간결한 패스 몇 번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리드를 잡은 뒤에도 일본은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 역습 한두 번으로 추가 득점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빌드업 안정성과 전환 속도, 그리고 압박 타이밍을 읽어내는 미드필더의 질에서 일본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UAE는 후방 빌드업과 패스 정확도에서 이미 큰 흔들림을 보이고 있고 이런 팀은 전방 압박 한 번에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패턴을 자주 드러낸다. 반면 일본은 하루타 쿠메를 중심으로 인터셉트와 전환 속도를 무기로 삼아 상대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일본이 빌드업 압박과 짧은 역습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스코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UAE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레바논 vs 대한민국. 이 경기는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느린 템포를 유지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흐름이다. 레바논은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깊게 내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앞에서 1차 방어선을 형성하는 구조로 조직적인 블록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압박을 거는 대신 대한민국이 공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면서 박스 근처에 촘촘히 서서 슈팅 각도를 최대한 제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여기에 레바논 특유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 작전까지 더해지면 파울 한 번 스로인 한 번마다 흐름이 끊기고 전후반 90분이 루즈하게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재상에게 향하는 크로스와 강성진의 측면 돌파, 박현빈의 전환 패스를 통해 수비 블록을 조금씩 벌려놓아야 하지만 상대가 워낙 깊숙이 물러서 있는 탓에 박스 안에서 완전히 열린 찬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도 점유율과 활동량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을 통해 유효 슈팅 수를 쌓아가는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침대축구와 느린 템포에 말려들면 어린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지막 패스와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올 위험은 분명 존재한다. 반면 레바논은 스코어가 0-0이든 1-1이든 한 골 승부를 바라보며 템포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차이를 크게 벌리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한 채 끝까지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성향과 심리, 그리고 시간 끌기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화끈한 골잔치보다는 저득점 양상 속에서 스코어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그림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레바논은 두꺼운 수비 블록과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앞세워 경기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느린 리듬으로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개인 기량과 활동량에서는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반복되는 침대축구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결국 이 맞대결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라기보다는 답답한 공방 속에서 서로 한 골을 두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양상에 더 가깝고 저득점 무승부 쪽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려운 승부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승 추천. 언더 강축. 에버턴 vs 선더랜드 AFC.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보다 누가 먼저 인터셉트 이후에 전환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오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FA컵 매치업이다. 에버튼은 중블록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한 뒤 맥닐의 성실한 수비 가담과 인터셉트를 출발점으로 역습을 설계한다. 맥닐이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에서 공을 끊어내는 순간 알카라스는 볼을 받자마자 세컨드 터치 안에 전방으로 킥패스를 꽂으며 템포를 끌어올린다. 이때 베투가 수비 라인 사이를 가르는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면 상대 센터백은 마크와 커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에버튼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를 길게 가져갈 필요 없이 압박 인터셉트 킬패스로 이어지는 짧고 날카로운 역습 루틴만 반복해도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구도다. 반면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와 아딩라의 스피드를 활용해 역습 한 번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밀도가 떨어지는 날에는 에버튼의 세컨볼을 계속 헌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카가 중원에서 빌드업의 균형을 잡아 주더라도 좌우 풀백의 폭기 속도와 센터백의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에버튼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FA컵 특유의 변수를 고려해도 현재 전술 완성도와 역습 설계의 완성도, 그리고 홈원정 환경을 모두 더해보면
흐름은 에버튼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선더랜드가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지 못하고 한두 번이라도 인터셉트 이후 전환에 말려들면 에버튼의 직선적인 역습 루트가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이래버튼은 맥닐의 수비 가담과 인터셉트, 알카라스의 킬패스, 베투의 침투가 맞물린 역습 루트가 FA컵 같은 토너먼트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선더랜드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아 한번 템포를 빼앗기면 경기 전체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종합하면 전환 속도와 역습의 날카로움, 그리고 홈 이점까지 고려했을 때 에버튼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오비에도 vs 레알 베티스. 이번 맞대결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측면 숫자 싸움만 봐도 흐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다. 홈팀 오비에도는 윙백 한 명이 측면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3-4-3 구조라 기본 전술만 놓고 봐도 사이드에서 수적 열세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다. 반면 베티스는 양쪽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세워 2명씩 배치하는 형태라 동일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베티스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오비에도의 윙백을 끌어내고 그 뒤 공간에 리켈메나 포르날스가 파고드는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는 이미 27실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과 라인 관리에서 흔들림이 심한 팀이고 리그 최하위 20위까지 추락한 흐름 속에서 자신감까지 떨어진 상태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박스 앞이 비워지고 라인을 끌어올리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도 베티스의 전술 구조와 상성이 좋지 않다. 베티스는 포백 뒷공간이 노출될 때도 더블 볼란치가 커버에 내려와 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상대보다는 훨씬 조직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편이다. 특히 에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뒤를 계속 흔들어주면 센터백이 따라 나오는 순간 그 공간으로 리켈메가 침투하고 포르날스는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2차 패스를 챙기는 삼각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측면의 풀백은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 각을 확보하고 윙포워드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오비에도의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의 인원을 덧붙이자니 중앙이 비고 중앙에 숫자를 남겨두자니 윙백이 고립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홈경기라는 점에서 전반 초반에는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수비 조직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마다 위험 상황을 내줄 여지가 크다. 베티스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 전반에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으로 상대를 흔들고 후반에는 볼 점유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면서 오비에도의 체력과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오비에도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베티스의 측면 숫자, 우익 그리고 전술 상성이 한 방향으로 겹치는 그림이다.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경기 환경과 전술 구조는 자연스럽게 베티스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롬팀 오비에도는 3백과 윙백 구조 속에서 이미 27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로 떨어진 수비 불안을 안고 있고 이번 매치업에서도 측면 숫자 싸움에서 명확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베티스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활용해 양쪽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에르난데스 리켈메 포르날스로 이어지는 이선 연계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그래서 전술 상승과 경기 환경, 그리고 최근 흐름까지 모두 겹쳐놓고 보면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주도권을 틀어주고 오비에도의 약점을 파고들며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축?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이란 vs 우즈베키스탄. 이 매치는 초반부터 한쪽이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서로 템포를 주고받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집중력 차이가 드러나는 흐름에 가깝다. 이란은 전반에는 라인을 과하게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힘을 비축한 뒤 후반 들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승부를 본다. 알리네자드가 터치라인을 넓게 쓰며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안쪽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되면 수비 블록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편 공간이 비기 시작한다. 이때 레자 간디푸르가 넓게 움직이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고 컷백 타이밍을 읽어 들어가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각도가 점점 넓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레자 간디푸르가 측면에서 반복적인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면 상대 수비수들은 1대1 대응에서 반박자씩 늦게 반응하게 되고 파울로 끊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모스타파 마미자데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박스 앞에 자리 잡으면 흘러나온 볼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마미자데의 장점은 단순히 원샷을 노리는데 그치지 않고 컷백과 세컨 찬스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볼에도 계속 관여하며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4-3-3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전환 상황에서는 윙어들이 빠르게 측면 깊숙이 파고들어 역습을 노리지만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패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적지 않다. 또한 미드필더 라인이 압박을 나가는 타이밍과 수비 라인이 따라 나오는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앙과 측면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면서 이란의 침투를 허용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후반 60분 이후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을 노려
측면 돌파 컵백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는 자신들의 전형적인 패턴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 위협 지수가 계속 쌓이게 된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초반 1520분에는 전방 압박과 속공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공간 관리와 세컨 찬스 수비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양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일하는 알리네자드, 간디프르, 마미자데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지점에 인원을 배치해 두 번째 볼을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 능한 편이라 단순한 크로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버티려면 중원에서 파울 관리와 라인 컨트롤을 통해 템포를 낮춰야 하지만 상대가 후반에 템포를 끌어올리는 타입일수록 파울 누적과 카드 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후반에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의 싸움이고 후반 막판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볼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팀에게 유리한 그림이다. 이 구조까지 감안하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이 정교해지는 이란 쪽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 득점 실제 득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높다. 1이라는 전후반 템포를 분리해 운영하면서 승부를 걸어야 할 타이밍의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반 에너지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과 전환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세컨 찬스 대응에서 흔들리는 패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패턴의 완성도와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란이 흐름을 잡고 레자 간디프르와 마미자데의 한 방으로 승부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코모 1907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한쪽이 전술적으로 큰 변주를 던져 판을 흔들기보다는 서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플래너를 정면에서 부딪히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두비카스에게 향하는 라스트 패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보다와 니코파스를 중심으로 기존에 다듬어둔 공격 루트를 그대로 꺼내들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보이보다 쪽으로 전개가 이어지고 니코파스가 이선 중앙에서 팍스 앞까지 전진하면서 두비카스에게 찔러 넣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볼로냐는 반대로 달린가를 기준점으로 삼아 오르솔리니와 모로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코모 수비 블록 사이 간격을 벌려보려 할 것이다. 오르솔리니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을 만들고 모로는 그 빈 공간을 활용해 측면이나 하프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양팀 모두 시즌 내내 보여준 패턴을 바탕으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전술 변주보다는 서로가 이미 영상으로 수차례 확인했을 법한 그림이 경기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거울을 마주 본 듯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코모는 투비카스 라인으로 볼로냐는 오르솔리니 모로 라인으로 공격을 밀어붙이되 그 외의 공격 옵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플래너를 어느 정도 예측하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골문 앞에서 마지막 순간 한 번씩 막아 내는 장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경기 템포가 아주 느리게 흐르지는 않더라도 박스 안에서 난타전이 벌어지는 그림보다는 양쪽이 장군 멍군을 주고받다가도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한 발씩 부족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양팀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완고한 스타일이라 전반에 계획했던 패턴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전술을 뜯어고치는 모습보다는 기존 플래너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함께 공격 전개 템포는 조금씩 떨어지고 마지막 패스의 완성도 역시 초기보다 떨어지는 장면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골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60분 안팎을 지나가면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운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 한 번으로 균형이 깨질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감독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큰 스코어로 승패가 갈릴 만한 판은 아닐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가 고집스러운 플래너를 정면 충돌시키는 경기에서 공격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물리지만 마무리에서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기보다는 서로 비슷한 숫자의 찬스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후반 90분 동안 공방전은 꽤 이어지되 스코어 자체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 채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그림으로 귀결될 공산이 큰 한판이다. 일코모는 두비카스, 보이보다, 니코파스로 이어지는 전방 공격 라인이 위협적이지만 그 장점이 동시에 전술 패턴의 한계로 작용하는 팀이다. 볼로냐 역시 달린가, 오르솔리니, 모로의 스위칭 플레이가 눈에 띄지만 새로운 변주 없이 이 루트에 의존할수록 경기 흐름은 서로 읽히기 쉬운 구조가 된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한 번씩 상대 골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겠지만 플래너끼리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승부를 가르는 한방보다는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추천. 언더오브 언더 강추. 우디네세 칼초 vs 피사 SC.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홈에서 동기부여가 극대화된 팀과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심각한 팀의 상성이 어떻게 맞물릴지를 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경기할 때마다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기 위해 몸을 던지는 스타일을 보여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투혼과 압박 강도가 전반 초반부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르 브라보는 민첩한 침투와 골문 앞에서의 빠른 마무리 감각을 갖추고 있어 피사의 느슨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데 최적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비스가 수비수를 등에 업고 버텨주는 사이 브라보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그 틈을 칼스트렘과 이선 자원들이 따라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면에 피사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과 조직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고 이미 시즌 초반부터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진 상태다. 트라모니와 마이스터가 공격에서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조절에서 계속 구멍이 난다면 공격에서 만든 찬스만큼이나 뒷문이 열릴 여지가 크다. 그래서 피사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브라보의 침투와 데이비스의 연계를 활용한 역습 찬스를 더 자주 잡을 수 있는 구도다. 칼스트렘이 중원에서 좌우로 전환을 한 번만 정확히 걸어주면 피사의 수비 라인은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메우지 못해 위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회수 능력이 살아나는 순간 피사의 수비 블록은 팍스 앞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피사가 세트피스나 트라모니의 개인 장면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득점 기대값을 놓고 보면 우디네세 쪽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여지가 크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홈에서 승리가 절실한 우디네세와 강등권 싸움에 휘말려 심리적으로 흔들린 피사의 대비는 분명하다. 결국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이 피사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얼마나 자주 후벼파느냐,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스코어보드로 연결하느냐를 지켜보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루디네세는 홈팬들 앞에서 경기할 때마다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한층 더 살아나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보와 데이비스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사는 이미 시즌 초반부터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원정에서 수비 간격과 집중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왔다. 전술적 상성과 심리, 그리고 수비 조직력의 안정감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맞대결은 우디네세가 홈에서 흐름을 움켜쥐고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승부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SC 프라이부르크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화려한 공격 축제가 아니라 전진 빌드업의 답답함과 마무리 문제를 누가 덜 드러내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인내 싸움에 가깝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구조를 유지한 채 휠러를 축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살리려 하겠지만 하프라인 주변에서 볼 순환이 느리고 단조로워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몇 차례 좋은 킥을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오픈플레이에서는 에게슈타인의 전진 패스가 막히는 순간 측면으로만 볼이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위협 장면이 숫자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 있다. 함부르크 역시 3-4-3을 통해 윙백을 전진시키고 퀘니스 데르퍼의 속도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첫 번째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횡패스와 백패스가 반복되면서 템포가 죽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싱 렐레시트와 램베르크가 중원과 이선에서 연계 지점을 만들어보려 해도 주변 침투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면 팍스 근처까지 공이 전달되기 전에 수비 블록이 이미 정렬을 끝낸 상태가 될 것이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들을 돌아보면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전진 빌드업을 병행해 나가는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전방 침투와 세밀한 콤비네이션이 거의 나오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결정적인 찬스가 겨우 한두 번 나와도 마지막 슈팅 선택에서 망설이거나 과감성이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득점 기대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며 조심스러운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초반부터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개 대신 볼 점유를 나누어 가지면서 중원에서 안전한 패스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슈팅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경기 양상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는 그림보다는 득점 장면이 뜸하고 중원에서의 소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코어보드가 끝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후반 막판의 체력 저하로 인해 공간이 조금 열릴 수는 있겠지만 양팀 모두 전개 완성도와 마무리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그마저도 골망을 크게 흔들 정도의 임팩트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밋밋한 균형이 이어지고 스코어 역시 대등하게 맞물린 채 마무리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프라이부르크와 함부르크 모두 최근 경기들을 보면 하프라인을 넘기는 전개 단계에서부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해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에서 이름값 있는 자원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투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골문 앞에서 한 끗이 부족한 장면들이 계속 쌓여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두 팀이 맞붙는 날이라면 어느 한쪽이 갑자기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다가 스코어를 크게 움직이지 못한 채 승부를 나누는 무승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SV 베르더 브레멘 vs TSG 1899 호펜하임. 이 경기는 간단히 누가 더 많이 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열어두고 그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림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브레멘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전방 압박이 한번 헛돌기 시작하면 뒤쪽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곧바로 드러날 수 있다. 그 순간 호펜하임의 빌드업은 살아나고 아부둘라흐가 중원에서 한 템포 여유 있는 터치로 압박 방향을 역이용하며 경로를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아부둘라흐가 중앙에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며 방향을 전환하고 타이밍을 잡아 측면의 아슬라니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부터 브레멘 수비는 뒤로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된다. 아슬라니가 볼을 잡고 브레멘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파고들면 센터백은 램퍼를 의식해 안쪽으로 붙고 풀백은 드리블 경로를 막으려다 포지션이 꼬이게 된다. 이때 아슬라니가 컷백을 선택하면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던 램퍼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연결되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될 수 있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첫 번째 크로스를 잘 막아내더라도 세컨드볼과 2차 패턴을 막는 과정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게다가 브레멘이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1.86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도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연속 실점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등과 같다. 브레멘이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지점은 전환 상황에서 그릴의 전진 패스와 슈미트의 오버래핑을 활용해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는 장면이지만 그만큼 뒤쪽의 커버 범위와 레스트 디펜스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전방에 인원을 많이 배치한 상태에서 볼을 잃는다면 호펜하임의 역습은 아부둘라흐를 거쳐 다시 아슬라니와 램펄로 연결되며 오히려 더 날카로운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멘의 수비 집중력과 라인 컨트롤이 떨어지면 호펜하임의 세밀한 공격 패턴은 더 자주 파이널 서드에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은 교체 카드에서도 활동량 좋은 측면 자원과 중원에서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경기 막판까지 압박 강도와 공격 리듬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브레멘은 세트피스나 롱볼에서 한 번의 반전 기회를 엿볼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수비 조직이 허물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전체적인 기대 득점과 찬스 수는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분데스리가 특성상 한쪽이 앞서기 시작하면 상대도 라인을 올리며 맞불을 놓는 흐름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양팀 합산 득점 자체도 어느 정도 열릴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박스 안 마무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까지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은 호펜하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브레멘은 홈에서 공격적인 기운을 살리려 하겠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마다 수비 간격과 마킹 전환에서의 불안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아부둘라흐의 패스 선택과 아슬라니 램펄의 움직임을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번갈아 공략하며 경기 내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흐름이라면 양팀의 득점 자체는 어느 정도 열릴 수 있어도 결국 승부의 저울추는 더 세밀한 공격 패턴과 높은 마무리 완성도를 가진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레멘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우니온 베를린 vs 마인츠. 이 경기는 화려한 개인기 싸움이라기보다 전술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팀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3센터백을 축으로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볼을 탈취하는 순간 일리치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 루트를 미리 준비해두는 팀이다. 일리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타이밍 조절이 좋은 스트라이커라 마인츠 3백의 간격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하프 스페이스와 골문 정면을 오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안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와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번갈아 사용하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흔들어준다. 캐디라는 그 뒤에서 세컨볼 경쟁에 강하게 개입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한 번의 측면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통해 공격의 출발점을 넓게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마인츠는 3백 앞 보호벽이 느슨해 상대가 한 번만 압박을 벗겨내면 곧바로 박스 앞까지 전진을 허용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국면에서 윙백들의 복귀 타이밍이 제각각이라 사이드와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치명적이다. 이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흐름을 단번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더 내려앉으면서 세컨볼 수비도 느슨해지는 양상이 강하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일리치와 이선 자원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만 안정적으로 반복해줘도 자연스럽게 유효 슈팅과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마인츠가 뒤지고 있는 스코어에서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면 수비 뒷공간이 더욱 벌어지며 우니온 베를린의 역습 루트가 한층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츠의 전방 자원들이 순간적으로 개인 능력을 통해 한두 번 정도는 박스 안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만큼 이어가기엔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결국 단단한 수비 블록과 명확한 역습 루트를 동시에 갖춘 쪽이 후반 승부처를 장악할 확률이 높고 현재 흐름상 그 이미지는 우니온 베를린 쪽에 더 가깝다. 이루니온 베를린은 3센터백과 중원 라인이 함께 움직이는 탄탄한 블록을 바탕으로 탈압박 이후 일리치 쪽으로 전개되는 공격 루트까지 명확하게 잡혀있는 팀이다. 반면 마인츠는 3백 수비 조직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탓에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공간이 열리면서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여러 차례 허용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수비 구조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갖춘 우니온 베를린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마인츠의 불안한 수비를 활용해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상파울루 vs RB 라이프치히.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보다는 라인 간격 관리에 실패한 팀과 그 틈을 전방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파고드는 팀의 맞대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상파울리는 경기 도중 최종 수비 라인과 3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턴 동작과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구간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 때문에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시나니가 공격적으로는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어도 공을 잃는 순간에는 곧바로 그들이 비워둔 공간을 역습의 출발점으로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카르도조와 하더의 전방 움직임, 그리고 바움가르트너의 라인 브레이킹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를 계속해서 찌르며 상파울리의 구조적 약점을 전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도구를 충분히 갖춘 팀이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될수록 상파울리의 간격관리 문제와 체력 저하가 겹치면 라이프치히의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 밀려 홈팀이 자기 진영 깊숙이 몰리는 구도가 자주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리가 홈 경기라는 부담 속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오히려 뒷공간이 더 크게 드러나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역습 패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결국 이 매치는 상파울리가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한 채 라이프치히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의 경기를 주도권까지 넘겨줄 공산이 큰 흐름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일상파울리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라인 간격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강등권 근처까지 밀려난 흐름 속에서 또 한 번 불안한 수비 구조를 노출할 위험이 크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전방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세컨볼 처리까지 전환 속도에서 상파울리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춘 팀이라 경기 운영과 득점 기대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날 매치는 상파울리의 구조적 약점 위에 라이프치히의 공격 패턴이 그대로 얹혀지는 그림에 가깝고 결국 원정팀 쪽 우세를 전제로 한 상파울리 패와 핸디패, 다득점 흐름을 노려볼 만한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상파울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쾰른. 이 경기는 단순히 3백 대 3백의 구조 싸움이 아니라 불안한 수비 조직을 가진 팀과 콤팩트한 전개 세트피스 패턴을 가진 팀의 온도 차이가 어디까지 벌어질지를 보는 매치업이다. 하이덴하임은 지브지바제의 제공권과 박스 안 마무리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도어시가 전진하며 템포를 올리는 순간마다 뒤쪽 간격이 벌어지고 경기당 평균 2.26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뒷문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전방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더라도 금세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지 못하면 곧바로 역습과 2차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이 다시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켈르는 빌터와 카민스키를 중심으로 좁은 간격에서 시작되는 콤팩트한 공격 루트를 구축해두고 있어 일단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짧은 패스와 침투를 섞어 쓰면서 박스 근처까지 템포를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 마르텔이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해주면 하이덴하임의 첫 번째 패스와 두 번째 패스가 끊기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쾰른의 전환 속도가 그대로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덴하임 수비가 이미 경기당 2실점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1차 수비에서 끊지 못했을 때 커버와 간격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서 빌터 카민스키와 같은 타입의 공격수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치업이다. 여기에 쾰른의 코너킥 패턴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오픈 플레이에서만 위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팀이라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파울 하나, 터치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덴하임 수비 라인은 점점 더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과 2차 볼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쾰른은 점유를 과하게 욕심내지 않더라도 마르텔 주변에서 라인을 콤팩트하게 유지한 채 전후방 간격을 짧게 가져가면서 필요할 때는 빠르게 전진하고 필요할 때는 템포를 늦추는 운영으로 경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이덴하임이 이 경기를 버티려면 초반부터 라인을 높은 위치에 두기보다는 일정 수준 뒤로 내리고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림이 더 현실적인데 지금처럼 수비 집중도가 떨어진 흐름에서 이 플랜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코너킥과 같은 정지된 상황에서 한번 마크를 놓치거나 니어 포스트로 뛰어드는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종합하면 한 팀은 수비적으로 이미 수치로 드러나는 불안을 안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콤팩트한 전개와 세트피스 패턴을 동시에 갖춘 상태라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측면에서 쾰른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실점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의 싸움에 가깝고 시간이 흐를수록 쾰른의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이라이덴하임은 공격에서 지브지바제의 마무리와 도어시의 빌드업을 앞세워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경기당 2실점이 넘는 수비 수치가 말해주듯 뒷문 불안이 너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반대로 켈르는 빌터 카민스키의 콤팩트한 전방 움직임과 마르텔이 받쳐주는 중원 압박, 그리고 니어 포스트 코너킥 패턴까지 더해져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양쪽에서 모두 위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술 완성도, 수비 안정감, 세트피스 완성도를 모두 종합해보면 이 매치는 쾰른 쪽이 경기 흐름을 쥐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앙제 SCO vs 툴루즈 FC. 이번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만 보면 3-5-2 대 3-4-3의 대결이지만 본질은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경기다. 툴루즈는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만 두고 나머지 숫자를 측면과 전방에 배치해 폭과 전환 속도를 노리는 구조라서 중원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라인을 계속 뒤로 물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앙제는 중앙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필요하면 윙백까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미들존에서 실질적인 3대2 구도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앙제가 볼을 더 오래, 더 자주 소유하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점유율 격차만큼 슈팅 기회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난다. 볼 점유율을 장악한다는 건 단순히 수치가 높게 찍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보다 한 박자 앞에서 공격 패턴을 준비하고 세컨볼과 2차, 3차 패턴까지 설계할 여유를 가진다는 뜻이다. 앙제는 벨크딤을 축으로 좌우 미드필더와 윙백이 안팎간 순환 패스를 반복하면서 툴루즈의 4명 라인을 흔들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패스로 체리프에게 슈팅 각을 만들어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툴루즈는 마그리의 결정력과 측면 자원들의 스피드를 활용해 한 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중앙 숫자에서 밀리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볼 회수 후에도 곧바로 다시 수비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볼을 오래 쥐고 있는 팀이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든다는 현대 축구의 기본 명제가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고 그 역할을 맡을 팀은 구조상 앙제 쪽이 될 공산이 크다. 앙제가 미들존에서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가면 툴루즈는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리고 역습 위주의 경기에 몰리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홈팀의 리스크를 더 잘 통제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또한 현대축구에서 왜 볼 점유율이 필수인지 어떤 방식으로 점유를 통해 찬스를 만드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앙제가 오늘 경기 내용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1이번 경기는 이름값이나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보다 어느 팀이 중원에 몇 명을 세우고 그 숫자 우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라고 볼 수 있다. 앙제는 3-5-2 기반의 미드필더 삼각형과 윙백까지 포함한 미들존 장악으로 공을 오래 쥐고 그 과정에서 슈팅 각을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는 팀이다. 툴루즈도 역습과 결정력을 앞세워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점유율 슈팅 기회 리스크 관리에서 앙제가 조금 더 앞서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앙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